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부터 하고 있던 13장 먼델 플레밍 모형, 즉 개방경제판 ISL의 모형이죠. 이 모형을 이용해서 그 다음 이 모형의 기본 모형에서 그 다음에 이자율이 세계 이자율하고 차이가 날 수 있는 세타를 집어넣은 확장 모형에서 그 확장 모형을 이용해서 케이스 스터디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뭐 발생했던 사건, 금융위기를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금융위기로 개도국에서 흔히 발생하는 전형적인 금융위기인 페소 크라이시스를 지난 시간에 좀 설명했었죠. 그래서 멕시코 페소 크라이시스. 자, 금융위기라 그러면 이제 나타나는 형태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외환위기라고 해가지고 외환보유고가 고갈되는 이런 식으로 환율이 자국통화 가치가 떨어지는 걸로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개도국에서 발생하는 금융위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 금융위기는 그런 건 아니었죠. 미국은 사실 미국 달러에 대한 환율이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있죠. 왜냐하면 환율이라는 것은 보통 미국 달러하고의 돈가치인데 미국 달러 자체 돈은 자체 돈 그건 거고 미국 달러라는 돈은 뭐 미국은 외환이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 외환 위기라는 것은 존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 금융위기는 그거하고 조금 다르죠. 금융 시스템 위기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미국 금융위기는 미국 금융 시스템, 그러니까 금융기관들이 대규모로 부도가 나는 그런 위기였죠. 그래서 투자은행을 비롯해서 많은 은행들이 부도가 나는 그런 위기, 그런 식으로 금융위기가 시작되었고 나타났다. 그 다음에 유럽의 금융위기, 소위 픽스 중심으로 한 4개 나라들, 그리스, 뭐 아일랜드, 포르투갈, 스페인, 이런 유럽의 금융위기, 2008년, 9년 발생한 금융위기 같은 경우에는 소위 그 국가 부채발 금융위기였습니다. 국가 부채에 대한 부도, 거의 부도 지경에 빠지면서 그 국채 이자율이 급등하는 걸로 나타난 금융위기였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유럽 금융위기 같은 경우에는 그 네 나라가 쓰고 있는 환율은 공통 환율이었죠. 유로였고, 그렇기 때문에 유로가 조금은 변동은 했지만 이런 식으로 크게 변동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금융위기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금융위기가 나타나는 형태가 다 다르다라는 얘기죠. 다 다르다. 일반적으로 개도국에서 나타나는 형태는 대부분 이런 겁니다. 통화가치 하락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대부분 그게 이제 외환위기라고 표현하는데 그 이야기는 보유하고 있던 외환 보유고가 거의 다 없어지고 그 다음에 쓸 수 있는 외환이 없는 그런 사태가 발생한다라고 해서 외환위기라고 하죠. 그래서 개도국 같은 경우에는 그 환율을 보면 환율 테이블을 보면 긴 시간의 환율 테이블을 보면 이런 식으로 폭락한기가 있었다. 그러면 이때 이 나라는 금융위기를 겪었구나 라고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형적으로 이렇죠. 그래서 사실은 그 시작은 여기 떨어지기 이전부터였습니다. 이 떨어지기 이전부터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뭐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죠. 정치적인 요인, 정치적인 불안정, 대통령 선거, 선거 중간에 뭐 1위 후보가 피살되고 그 다음에 뭐 어디 반란도 일어나고 뭐 등등 여러 정치, 경제 여러 가지 문제가 한꺼번에 일어나는 상태였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통화 가치가 떨어지는 게 분명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나라 돈 가치가 그렇게 되면 이제 외국으로 자본도 유출되면서 그 나라 돈의 가치가 떨어집니다. 떨어져야 되는데 이걸 떨어지는 것을 용인을 하지 않고 중앙은행이 외환을 풀어가지고 이거를 지지를 했는 겁니다. 유지를 했는 거죠. 유지를 했는데 그거는 이제 언제까지 하느냐? 돈 떨어질 때까지 하는 겁니다. 외환 보유고가 떨어질 때까지 지지를 하는 거죠. 지지를 하다가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두 손을 들은 겁니다. 두 손을 들어서 이때는 이제 더 이상 지지를 못한다니까 통화 가치를 낮추는 거죠. 그래서 고정환율제에서 환율을 낮추고 그것도 안 되면 완전히 변동환율제로 가는 겁니다. 하면서 통화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왜 요 시점이냐? 이거는 사실은 시작은 이전부터입니다. 이전부터 이게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 이까지 안 내려가고도 이렇게 다시 이렇게 안정화될 수도 있는데, 이게 외환보유고로 오랫동안 이걸 집착을 했기 때문에 떨어질 때는 이렇게 급락해가 떨어지고, 이렇게 되면 보통 오버슈팅을 합니다. 오버슈팅을 한다는 것은 눌렀다가 티 나올 때는 뭔가 하면 밑쪽으로도 원래 올라갈 만큼보다 더 많이 올라갑니다. 밑쪽으로도 마찬가지죠. 떨어질 때도 뭐 정상적인 수준보다 더 많이 떨어지는 거죠. 떨어지니까 어디가 바닥인지 모르죠. 그러니까 밑으로 쫙 빠집니다. 빠졌다가 이제 다시 이제 목색을 통해 가지고 정상적인 위치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뭔가 하면 여기서 쭉 보면 이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이렇게 오르는 것은, 아, 이 정도가 정상적인 수준이구나 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여기서 안정된다면 이게 정상이구나. 그러면 이까지 떨어진 것은 이거는 오버슈팅이다. 밑으로 이제 오버슈팅을 했구나 하는 거죠. 이 오버슈팅 하는 것이 사실은 그런 이제 외환보유고로 집착을 해가지고 버티다가 못 버티는 그런 단계가 없었다 그러면 천천히 여기서 뭐 이런 식으로 천천히 이렇게 갈 수 있어요. 이렇게 갈 수 있는데, 정책적인 미스 때문에 이런 식으로 오버슈팅까지 했다가 다시 올라가는, 이런 식으로 가격 변동이 심하면 경제에 타격이 훨씬 더 큽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 엄청난 가격에 또 맞췄다가 다시 또 오른 가격에 또 맞추고, 그런 식으로 가격 변동이 심하면 모든 생산 과정, 그 다음에 소비 과정, 거기서 다 굉장한 충격을 받게 되는 거죠. 자, 어쨌든 그런 식으로 이 환율 하락하는 것이 이 보통 이 그러니까 외환위기로 나타나는 금융위기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은 이야기했죠. 위기가 이런 농민 폭동, 그 다음에 대통령 후보의 암살, 그 다음에 이제 외부 요인으로서 세계적인 이자율 상승,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세계적으로 이자율이 상승하면 거기에 따라서 돈은 선진국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페소 가치가 떨어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멕시코 중앙은행이 페소 가치를 안 떨어뜨리고, 그 다음에 우리는 안 떨어진다. 우리 통화 가치는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러면서 이제 외환보유고를 사용을 해가지고 시장을 개입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외환보유고 가지고 있던 것이 12월에 280, 8월에 170, 90, 70 거의 다 떨어지고 나니까 자, 외환보유고는 충분하다. 환율은 안정적이다. 라고 했는데, 그 소금 보니까 외환보유고를 다 쓰고 다 떨어진다는 거죠. 이러고 나니까 이제는 손을 닦는 거죠. 외환보유고가 다 거의 다 떨어지고 나니까 할 수 없이 통화가치를 13% 낮춥니다. 그래서 29센트짜리 20페소당 29센트 했던 것이 25센트로 낮추는 거죠. 여전히 고정환율제를 하면서 대신에 이제 평가 절하를 하는 셈이죠. 그러고 나니까 이제 투자자들은 충격을 받습니다. 안전하다고 믿었는데 29에서 25센트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페소와 채권을 가진 사람들은 하루아침에 그 돈, 내가 가지고 있던 재산의 13%가 없어진 겁니다. 페소와 채권, 페소화로 재산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 뭐 멕시코 사람들이야 어차피 멕시코 내에 살겠지만 별 문제가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멕시코의 주 투자자인 미국 사람들, 페소에 투자하고 그 다음에 멕시코에 투자해가지고 페소와 채권을 가지고 있던 미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갑자기 가지고 있던 이 페소와 채권의 가치가 13% 떨어져 버린 거죠. 그리고 문제가 심각하구나를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 그렇다 그러면 이게 이걸로 끝날 것이냐? 돈 떨어졌네. 이걸로 뭐 안 끝날 것이다. 라고 이제 불안감에 사로잡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더 떨어질까 싶어가지고 13% 떨어진데도 불구하고 더 손해보고도 팔기 시작합니다. 잘못하다가 뭔가 반전을 날 수도 있으니까요. 그게 바로 세타가 오르는 겁니다. 세타가 오르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이 모형은 확장 먼델 플레밍 모형이라고 했는데, 그게 이제 이자율이, 국내 이자율이 세계 이자율 R스타 더하기 세타라고 정의했죠. 그러니까 세타라는 건 위험 할증이라는 거죠. 그 멕시코 환의 위험 할증이 높아졌다. 그러니까 투자자들은 멕시코 자산을 투매하면서 자신들의 자산을 멕시코로부터 철수시키죠.
그러니까 멕시코 내에 멕시코인이 아니라 이제 외국 투자, 주로 이제 미국 투자자들이죠. 멕시코에 투자했던 미국 투자자들은 멕시코에 있던 자산들을 팔아버리고 손해를 보더라도 팔아버리고 자본을 멕시코에서부터 철수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환율은 추가로 더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그걸 팔아가지고 패스를 예를 들어서 멕시코 채권을 팔았다. 그럼 팔면 이제 패스로 받게 되겠죠. 받게 되는데 그 패스를 들고 멕시코로 철수한다. 미국으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가려 그러면 그 패스를 미국 달러로 바꿔야 되는 거죠. 즉 외환시장에서 패스 공급은 늘고 달러에 대한 수요가 늡니다. 늘면 패스의 가치는 더 떨어지는 거죠. 공급은 늘고 수요는 줄게 되니까 오히려 패스의 가치는 더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25센트로서도 안 되고 20센트 뭐 거의 15센트 수준까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정도까지 떨어져야 될 정도가 되니까 드디어 멕시코는 달러 보유고를 외환 보유고가 완전히 고갈되고 그러고 나니까 더 이상 외환을 유지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결국은 고정환율제를 포기하고 변동환율제를 채택하게 됩니다. 대부분 금융위기를 겪는 나라들이 고정환율제를 유지를 못하는 거죠.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죠. 능력이 상실됨으로써 그때는 그 다음에는 갈 수 있는 방향이 자연스럽게 변동환율제를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고정환율제의 장점이면서 단점이죠. 장점은 안정적이다라는 게 장점이지만 단점은 시장 변화에 대해 가지고 적응을 그러니까 그 변화, 충격을 따라가 잘 반응을 하느냐 안 하느냐입니다. 고정환율제는 반응을 안 하는 거죠. 반응을 안 하게 되면 그 충격이 어디 가느냐라는 겁니다. 그 충격이 외환보유고로 흡수를 해주면 되는데 외환보유고로 흡수할 수 있는 정도보다 더 큰 충격이라 그러면 결국은 파멸밖에 없다. 거죠. 시장이 더 이상 유지가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된다 그러면 결국은 변동환율제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변동환율제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변동환율제로 갔기 때문에 앞에 그림에서 이랬죠. 그러니까 고정환율제로 처음에 25패스로 갔다가 또 안 되니까 다시 21패스로 갔다가 안 되니까 두 손 바짝 들고 변동환율제로 가버린 겁니다. 여기부터는 이제 환율이 왔다 갔다 하죠.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이 자 이제부터 손 딱 들고 변동환율제로 갔다라는 거죠. 그럼 시장에서 알아가지고 환율이 수급에 따라서 변동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변동환율제로 하면서 추가로 30%까지 더 하락하게 되는 거의 한 15센트 수준까지도 떨어집니다. 15센트 수준까지도 떨어지게 되는 그렇게 되죠. 자, 그렇게 되면 이제 그 다음부터 어떻게 안정을 찾아가느냐. 자, 이런 이제 이 대형 사고가 터지고 나니까 그때는 이제 수습에 들어갑니다. 수습에 들어가는 게 다 전형적인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95년 미국과 IMF는 멕시코 정부에 대해서 500억 달러 상당의 신용에 대한 대출 보증을 제공합니다. 즉, 뭐 스왑을 해주는 거죠. 즉, 그 외환보유고가 다 떨어지니까 미국이 그 외환보유고를 빌려줍니다. 빌려주는데 실제 이제 변동환율제로 갔기 때문에 외환보유고를 뭐 사실은 필요는 없어요. 그까지 외환시장 개입을 할 필요는 없는 거죠. 물론 원한다면 할 수는 있겠죠. 할 수는 있겠는데 이제 뭐 그렇다고만 일을 더 그르치겠죠. 한번 이제 혼이 났기 때문에 그러진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은행이 외환보유고를 상당히 많이 보유하고 있어야지 투자자들의 투기적인 공격이 안 온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런 경우에는 정상적인 상태보다 훨씬 많은 외환보유고를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거죠. 아까 뭐 93년 정도에 멕시코의 외환보유고가 250억 달러였습니다. 그게 이제 정상적인 상태였죠. 그게 이제 기획 과정을 통해서 다 소진됐지만 이때 이제 정상화시키는 과정에서 미국이 500억 달러 정도를 미국과 IMF가 멕시코 정부에 빌려주는 겁니다.
자, 뭐 왜 이렇게 하느냐에 대해 가지고는 뭐 그 나라 사고 쳤는데 그냥 그 나라 그냥 알아가지고 있지 왜 미국이 개입하고 IMF가 개입하느냐 한 것은 사실 그 나라 사고 친다 그러면 그 나라 하나로 그치는 게 아닙니다. 많은 나라들이 같이 손해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멕시코만 하더라도 미국이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미국 금융기관들, 미국 투자자들도 손해를 보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그쪽이 또 안정이 돼야지 미국 경제도 더 안정이 되는 겁니다. 뭐 그리고 이제 뭐 미국만 아니라 세계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모든 나라가 안정이 돼야지 세계 경제가 더 성장을 하고 번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뭐 도와줄 건 있으면 도와준다라는 것이고 IMF 국제통화기금은 사실은 그런 목적으로 만든 겁니다. 특히 이제 개도국들이 외환 거래를 잘못한다. 외환 보유국에서 큰 문제가 있다. 그렇다 그러면 이제 경제 시스템을 뜯어고치고 필요한 돈을 빌려주는 이제 그런 것을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IMF 가지고 있는 돈 가지고 하기에는 뭐 또 뭐 IMF도 여러 나라를 상대해야 되기 때문에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한쪽에 너무 많이 지출을 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보통 이제 미국이나 아니면 EU나 여러 이제 선진국들이 같이 십시일반 도와가면서 같이 이런 작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500억 달러를 이제 완충 자금으로 대출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멕시코에 대한 신뢰가 좀 회복되고 위험 할증이 감소되는 거죠. 세타가 주는 거죠. 실제 이제 펀더멘탈이 해가지고 떨어지는 부분이 할 수 없지만 세타가 갑자기 커져가지고 떨어지는 것은 아까 말한 대로 오버슈팅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버슈팅 했는 부분은 이런 조치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줄어들게 된 거죠. 아, 일단 실탄이 500억 달러 가지고 있으니까 함부로 거기다가 투기를 했다가는 뭐 힘들겠구나라는 거죠. 그러고 나니까 이제 뭐 당장 그해 94년 말부터 95년 한 해는 심각한 경기 침체를 겪었지만 그러나 경제 위기로부터 급속히 이제 회복되기는 시작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환율이 빠르게 급락을 했다라고 하면 이제 큰 충격이었고 엄청난 경기 침체가 발생하지만 또한 경제 위기에서 회복도 빨라질 수가 있습니다. 빨라질 수가 있는 것이 뭐 멕시코 같은 경우에도 그 페소 가치가 절반으로 떨어졌죠. 그 이야기는 멕시코에서 만든 물건 가격이 절반으로 떨어진 겁니다. 그러면 수출이 엄청 잘 되는 거죠. 그러니까 환율이 통화 가치가 떨어지게 된다 그러면 뭐 우리나라 물건이 외국에 파는 물건이 되게 싸지는 겁니다. 그러면 수출은 많이 되고 대신에 수입품은 비싸지죠. 수입은 주는 겁니다. 국내 생산은 많아지고 외국에서 수입은 주는 거죠. 그러면 경제는 빠르게 성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외환위기가 터지기 전에 환율이 알아가 떨어져 줬다 그러면 그 메커니즘이 작용하면서 외환위기가 안 생기고 경제가 잘 조정이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변동환율제가 잘 작동하는 경우입니다. 그게 이제 경제가 작동하는 거죠. 경제라는 것이 계획 없이 놔둬도 알아가지고 잘 돌아간다라는 것이 이제 그런 메커니즘입니다. 메커니즘인데 이제 그거를 알아가지고 자기가 시장에서 이 힘이 생기면서 돌아가는 것을 정부가 억지로 막았는데 그 계속 막을 수 있는 힘이 있으면 좋은데 그게 없으니까 어느 순간에 그게 힘이 다 떨어지고 나니까 터지는 것이 외환위기인 거죠. 그러나 어쨌든 자체 내에 있는 조정 기능이라는 것은 사실은 환율이 그 기능을 합니다. 그 기능을 하기 때문에 이제 자유롭게 환율이 떨어지게 놔두니까 뭐 멕시코 물건이 싸지면서 멕시코는 이제 경제 위기에서 급속히 회복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다시 원위치로 경제가 회복되면서 다시 정상화된다. 정상화되면서 뭐 빌린 것도 갚고 그러면 완전히 정상화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참 멕시코도 그렇고 아르헨티나도 그렇고 상습적인 금융위기 반복국입니다. 반복국인데 뭐 역사란 반복이 된다. 역사는 반복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러니까 한번 이런 일을 겪고 나서 그 다음 사람들이 다시는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해야 되는데 시간이 좀 지나가 나면 또 잊어먹게 돼요. 또 잊으면서 다시 또 이런 일이 또 생기더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금융위기가 생기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이런 거고. 뭐 우리나라도 뭐 한번 금융위기를 겪었죠. 겪었는데 뭐 이제 그걸 반면교사로 그걸 그 잘 슬기롭게 극복은 했습니다. 극복은 했는데 이제 뭐 이런 나라들이 그걸 반복한다라는 걸 본다 그러면 이제 우리도 그걸 반면교사 삼아 가지고 절대로 반복해서는 안 되겠죠. 자, 어쨌든 그 지금 나오는 우리나라 금융위기 그게 바로 다음 케이스입니다. 우리나라 금융위기 97년, 98년에 겪은 우리나라 금융위기가 사실은 우리나라 하나가 아니라 세계적으로는 동아시아 금융위기, 동아시아 경제위기라고 합니다. Eastern Asia Financial Crisis, 금융위기입니다. 금융위기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4개 나라가 거의 동시에, 뭐 물론 이제 순서는 있지만 우리나라가 마지막이지만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한국 이 4나라가 동시에 발생한 겁니다. 96년부터 6년 말부터 7년 동안에. 그래서 이제 터지고 나가지고 이제 수습 과정이 이제 98년이죠. 98년. 터진 건 97년에 다 터졌습니다. 우리나라가 마지막으로 97년 10월에 뭐 우리나라 부총리가 IMF 가겠습니다 라고 발표했는 게 그게 이제 탁 터진 시점이죠. 그죠? 이제 터졌다는 것은 아까 말한 대로 앞에서 본 그 환율이 팍 떨어지는 그 시점입니다. 그거는 사실은 그 터지기 시작한 시점이 그 환율에 안 나타났지만 그게 시작된 시점은 사실은 97년 중반 뭐부터 했습니다. 중반부터였고 그게 이제 말에 터지기 시작한 거죠. 물론 이제 태국 같은 경우는 96년 전부터 그게 시작됐고 자, 이 동남아시아 경제위기, 금융위기 금융 시스템에서의 문제점으로 인해 동아시아 경제에 대한 국제적 신뢰가 약화됐다. 그래서 금융위기가 발생했다. 이 원인이 굉장히 좀 모호하게 설명되었죠. 금융 시스템에서의 문제점이라고 했죠. 그럼 문제점이 뭐냐? 문제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야죠. 그죠? 제일 큰 원인은 우리가 보기에는 섣부른 금융시장 개방입니다. 금융시장 개방. 그러니까 금융의 인프라가 잘 안 돼 있고 금융을 다룰 수 있는 정책적인 능력이 잘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섣부르게 금융시장을 외국에 대해서 개방을 했는 거죠. 그래서 그 개방 이후에 발생하는 그 문제를 감당을 못해서 외환위기가 발생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럼 그 4나라는 왜 개방을 했느냐? 사실 그 4나라가 개방을 하고 싶어서 했는 건 아닙니다. 아닌 거고 우리나라도 세계 금융시장에서 이제 개방하라는 요구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굉장히 심했는 것이 이제 뭐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빠른 성장을 하면서 야 너희 나라 거의 뭐 선진국 문턱까지 가는 정도로 경제는 좋고 금융도 뭔가 그만하면 꽤 덩치가 크잖아. 그러니까 성장을 빠르게 하고 있으니까 다들 투자하고 싶어 합니다. 성장을 빠르게 하는 주식에 다 투자하고 싶죠. 그러면 그 투자한 사람은 그 주식을 통해 돈을 벌 수 있습니다. 벌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 미국 사람들이 중국에도 굉장히 많이 투자를 했었죠. 그러다가 최근에 이제 굉장히 조금 이제 애로사항을 겪고 있습니다. 어쨌든 성장을 많이 하는 그 아시아 국가들에 대해 가지고 뭐 세계 금융시장에서 자 우리도 거기 가서 투자하자라는 차원에서 뭔가 뭐 금융시장 개방을 하라라는 거죠. 야 너희들 뭐 물건들 자꾸 만들어 가지고 전 세계 수출하면서 왜 우리 물건은 안 사고 그 다음에 우리 돈은 자꾸 빌려가면서 뭔가 하면 너희 돈은 너희 금융시장은 안 여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상호 호혜 원칙은 맞다라고 생각하니까 어느 정도 수준이 된다고 하니까 뭐 할 수 없네 열어야 되겠네 싶어가지고 이제 열은 거죠. 열었는데 그 열고 난 뒤에 그 금융시장을 열게 되면 이제 어떤 일이 생기냐 그러면 외국에서 돈이 밀려 들어옵니다. 외국에서 돈이 밀려야죠. 왜 열으라고 했느냐? 우리나라에 투자를 하겠다고. 아시아 국가에 투자를 하겠다고 열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국에서 이제 아시아 국가에 돈이 들어오죠. 그래서 외환이 많아지면 그때는 이제 야, 이게 우리 돈이 많이 생긴 줄 아는 거죠. 이게 사실은 투자한 돈이라서 어느 정도 생기면 다시 다 들고 나가는 겁니다. 돈 더 만들어가 들고 나가는 돈들이죠. 그런데 외환 관리를 잘 못할 때는 이게 그냥 우리 돈 더 생긴 줄 알고 써버리면 그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대부분 그렇게 문제가 생겼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금융 시스템에서의 문제점은
섣부른 개방, 인프라가 안 된 상태에서 시스템이 아직 잘 안 갖춘 상태에서 금융시장을 개방함에 따라 가지고 발생하는 요인이 있다.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막 들어오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이 나라 이게 잘 못하네 라고 생각해 가지고 이제 투자했던 돈을 좀 회수해 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위험 할증과 이자율이 상승하는 거죠. 상승하고 그게 이제 서로 상호작용이 일으키니까 외국 투자자들은 자산을 매각하고 자본을 쳐 이게 뭔가 위험 시그널 같이 생긴다는 거죠. 물론 이것도 이제 이 하나 그것만뿐 아니라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그런 부분이 있죠. 이때 이제 반도체 경기가 굉장히 좋았다가 나빴다, 좋았다 나빴다 합니다. 반도체 경기라는 것은 좋을 때는 굉장히 흑자가 많이 되다가 그 다음에 그때는 일본하고 한참 경쟁할 때인데 한참 흑자를 보다가 그 다음에 일본이 또 더 신제품을 만들면 우리는 이제 거의 뭐 완전히 뭐 거의 적자를 보게 되는 그런 상태죠. 한 해에 뭐 흑자를 많이 보다가 한 해 적자로 가는 거죠. 이 적자를 가니까 이제 이때는 거기 따라 가지고 환율이 반응을 해야 되는데 환율은 거의 고정환율 식으로 유지를 했던 겁니다. 멕시코 페소와 똑같은 겁니다. 그러고 나니까 외국 사람들이 저 나라 환율을 못 믿겠다 라고 돼가지고 위험 할증과 이자율이 상승하고 외국 투자자들이 자산을 매각하고 자본을 철수시키죠. 그러니까 주가는 하락하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환율이 떨어져야 되는데 안 떨어지는 거죠. 안 떨어지는 거니까 딱 보면 외국 투자들은 보여요. 그게. 저 나라가 환율이 떨어져야 되는데 안 떨어진다. 외환시장에서 수급이 매일매일 파악이 되니까. 그러면 얼마만큼 가지고 있던 외환보유고를 얼마만큼 쓰고 남은 게 얼마다. 즉 외환보유고가 줄고 있고 그 다음에 곧 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이 예측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외국 투자자들은 자산을 매각하고 마구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주가는 하락하는 거죠. 주가 하락은 은행 대출에 사용했던 담보 가치도 하락시키고 기업들 부도도 많이 되고 그러면 이 금융위기는 보다 가속화되는 거죠. 그리고 자본 유출은 또 환율을 더 하락시키는 압력이 생기는 겁니다. 압력이 생기는데 그걸 더 하락 안 시키려고 그러면 외환보유고를 다 써버리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외환보유고가 다 떨어지고 나면 그때부터 그냥 딱 손을 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초기에는 이제 외환보유고를 버티다가 이제 그거 다 떨어지고 나가지고 환율 하락폭이 어느 정도냐? 97년 7월부터 98년 1월까지 뭐 관련 나라들을 쭉 리스트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인도네시아 루피죠. 루피화가 60% 떨어졌습니다. 통화 가치가 절반보다 더 떨어진 거죠. 패스 크라이시스보다 더 했죠. 60%나 떨어지고 뭐 일본은 이제 이 같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참고로 같이 집어넣습니다. 여기 퐁당 이 네 나라입니다. 즉 환율 많이 떨어지는 이 네 나라가 금융위기 발생국이다. 그 다음에 말레이시아가 36% 떨어졌죠. 이것도 외환위기 발생국입니다. 그 다음 우리나라가 47%나 떨어졌습니다. 외환위기 발생국입니다. 800 하던 것이 98년 1월에 뭐 이게 1800까지도 올랐습니다. 1800까지. 그러니까 데일리로 봐가지고는 하루에 1800까지는 올랐습니다. 환율이 1달러당 800원 하던 것이 1달러당 1800원까지 올라온 거죠. 이거는 데일리가 아니라서 그만큼 안 올랐는데 어쨌든 이게 아마 monthly 건데 월간 자료로도 이 정도까지 우리나라 통화 가치가 떨어졌다. 그 다음에 태국도 48%. 그러니까 이 네 나라의 통화 가치가 이렇게 엄청나게 떨어졌죠. 그러니까 아까 본 페소 크라이시스하고 똑같은 통화 가치 하락이 이렇게 급락을 했는 거죠. 이게 이제 버티다가 외환보유고 떨어지니까 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네 나라 중에서 제일 적게 떨어진 나라가 말레이시아죠. 근데 이 말레이시아는 사실은 외환보유고를 다 쓰진 않았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정상적인 환율 변동을 용인을 했던 거죠. 이때 말레이시아 총재가 마하트르 총재인가 굉장히 강력한, 즉 말레이시아는 IMF 안 가고도 금융위기를 자기 힘으로 극복을 했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잘했죠. 그러니까 섣부르게 외환보유고를 쓰는 것이 아니라 그냥 통화가치가 세타가 올라가지고 통화가치가 떨어지면 그게 뭔가 환율이 하락하도록 용인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나라 같이 이렇게 많이 안 떨어지고 덜 떨어지고
그 다음에 외국에 손도 안 부리고 자기 힘으로 다 극복을 했습니다. 아주 모범적 케이스였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배워야 될 케이스죠. 말레이시아 이 경우가. 그렇기 때문에 환율이 다른 네 나라보다는 더 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가. 여기 따라서 이제 주가도 아까 말한 대로 외국인들이 주식을 팔고 나간다. 그러니까 이제 주식이 뭐 이렇게 32%, 43%, 뭐 22%, 그 다음에 태국도 25%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그렇고. 뭐 참고로 이제 미국하고도 그러니까 전 세계하고 비교를 한 거죠. 뭐 이 기간 동안에 미국은 주가는 안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뭐 물론 이제 가까이 있는 일본은 이 동아시아 중간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나라들하고 거리가 많았기 때문에 큰 영향을 받았죠. 그래서 상당히 일본이나 싱가포르 아니면 대만 정도는 영향을 받았습니다. 영향을 받았는데 이런 나라들은 외환위기가 발생한 나라는 아닌데 이제 가까이 있기 때문에 거리가 많기 때문에 영향을 받았죠. 그 다음에 이제 경제 성장률을 본다 그러면 인도네시아는 마이너스 16%. 그러니까 뭐 그 나라 전 국민이 소득이 거의 20% 정도 줄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말레이시아 6.8%, 우리나라 7.3%, 태국 뭐 마이너스 1.2%. 어쨌든 이렇게 경제가 퇴보를 했다. 크게 퇴보를 했다. 이게 이제 동아시아 경제 위기입니다. 뭐 원인은 아까 이야기했죠. 섣부른 개방 때문이다. 그래서 동아시아 금융위기를 겪고 난 뒤에 요즘에는 개도국보고 금융시장 개방하라는 압력이 별로 없습니다. 뭐 개방해가지고 뭔가 섣부르게 개방했다가는 서로가 다 고생을 하는 거죠. 그걸 다 경험했는 겁니다. 그 나라 능력이나 수준에 맞게 개방하라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투자하겠다고 해가 빨리 개방하라는 그런 압력이 없습니다. 잘못했다가는 이런 여러 나라들을 망치는 것을 한번 경험을 했었죠. 그러니까 이제 이때 이 금융시장을 개방했는데 그것을 잘 관리할 수 있는 능력, 정책적인 능력이 부족했다라는 것은 이거죠. 말레이시아는 사실은 정책적인 능력이 덜 부족했다라는 거죠. 그러나 인도네시아나 아니면 한국이나 태국 같은 경우에는 뭐 그냥 환율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큰 소리를 뻥뻥 치면서 외환 보유고를 쓴다. 라는 것은 뭔가 하면 정책적 능력이 부족한 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행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는 그 반도체 사이클에다가 또 하나 이제 큰 문제가 진짜 개방의 문제였는데, 이때 이제 사실 우리나라 금융위기를 트리거한, 그러니까 방아쇠를 당긴 것은 종금사입니다. 종금사, 종합금융사. 그러니까 지금은 거의 다 망해버렸죠. 이걸 계기로. 종합금융사가 사실은 기업 단기금융으로 꽤 큰 영역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뭐 그게 컸다 그러면 지금 이제 은행으로 성장했을 정도였는데 아주 적극적인 영업을 하는 그런 금융 파트였는데 얘들이 이제 뭐 금융시장이 개방되고 뭐 자유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금융당국에서 외환 거래를 허용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외환 영업을 허용해 줬죠. 원래는 국내에서 기업들의 할인, 그게 자기 원래 영업입니다. 기업들의 운영자금, 단기자금 빌려주는 것이 특히 이제 할인을 통해서 단기자금 빌려주는 것이 주 영역이었는데 거기다가 이제 우리도 더 할 수 있는 좀 영역을 넓혀달라 그러니까 뭐 외국 가서 뭐 영업하고 싶으면 하라라고 이제 그걸 허용을 해줬던 거죠. 그래서 종검사들이 주로 이제 홍콩 가가지고 지점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이제 외환 영업을 시작했는데 그때 딱 보니까 태국 바트화 금리가 굉장히 높아요. 태국 바트화 채권의 금리가 뭐 한 15%, 20% 됐더라고요. 야, 이자율 높다. 그러니까 돈을 빌려가지고 거기다 투자를 했던 겁니다. 이자율이 왜 높냐 그러면 채권 이자율이 높은 이유는 부도가 나기 때문에 높습니다. 부도가 임박했다는 이야기죠. 위험 관리를 제대로 못하는 종검사가 외국 가가지고 뭔가 외국 채권에 그냥 이자율만 보고 투자를 했다가 그걸 다 투자금을 다 날린 겁니다. 날리고 나니까 종검사가 부도가 날 것 같으니까 한국은행이 가지고 있던 외환보유고로 그걸 빌려줬던 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나라 금융위기가 났을 때 그 10월 달 경에 보면 외환보유고가 서류상에는 한 200달러가 남아있었습니다. 남아있었는데 그 돈 어딨냐 그러니까 없대요. 다 종검사 빌려주고 없던 거죠. 그게 이제 실제 이제 트리거, 방아쇠 역할을 했는 건데 그것도 이제 뭐 우리나라에서도 그러니까 금융시장 개방을
우리나라 금융기관에마저도 이제 과하게 시킨 거죠. 능력 이상으로 시킨. 위험 관리도 제대로 못한 종검사들이 가가지고 외환, 그러니까 외국에서 자기 신용으로 돈을 빌려가지고 뭔가 하면 이자율이 높다고 무턱대고 부도 위험이 굉장히 높아가지고 선진국 투자자들은 다 팔고 나가는 그런 채권을 사가지고 높은 이자율이라고 샀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그 다들 부도가 나가지고 망했던 셈입니다. 그러니까 참 뭐 이 준비가 안 된 실력이 없으면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좀 심한 말이지만 금융을 잘 모르니까 무식하니까 이제 이런 이제 사고를 치는 겁니다. 그게 이제 한 큰 경험이었습니다. 반면 교사였죠. 자, 이게 동아시아 금융위기였습니다. 위기였고. 그래서 이제 먼델 플레밍 모형 국가별 이제 국가 위험도 상승에 따라 가지고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그 모형을 이제 응용해 본 거죠. 특히 이제 금융위기 경우를 통해서 응용해 봤습니다. 자, 나머지 이제 몇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한 3개 정도 이슈가 있습니다. 환율 제도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이 모형으로서 총수요 옥순을 유도하는 거, 그 다음 마지막으로 대국 모형에 대한 이야기. 자, 이 3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자, 환율 제도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하겠습니다. 즉, 변동환율제와 고정환율제. 우리도 뭐 앞에서는 이제 환율 제도에 따라서 변동환율제에 대해서는 정책 효과가 이렇고 고정환율제에서는 정책 효과가 이렇다라고 이야기했죠. 이야기했는 건데 이제 평가를 해봅시다. 두 환율 제도를 평가를 해보면 자, 어떤 게 좋냐에 대해 가지고는 이제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는데 변동환율제를 옹호한 사람은 이게 왜 좋냐? 금융정책을 다른 목표를 추구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변동환율을 하게 되면 금융정책이라는 것이 통화량을 줄이고 내리는 거죠. 정책금리를 올리고 낮추는, 통화량을 줄이고 내리는 겁니다. 그것을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건데 그 이야기는 고정환율제를 한다 그러면 금융정책이 없죠. 우리가 앞에서 이미 봤습니다. 앞에서 정책 효과를 봤을 때 고정환율 때는 통화정책 자체가 금융정책 자체가 가동을 안 한다. 금융정책이라는 것은 고정환율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라고 해버린 거죠. 해버렸다 그러면 금융정책을 사용을 못합니다. 즉 고정환율제를 하면 금융정책을 사용 못하죠. 그렇다 그러면 변동환율제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하면 금융정책이라는 좋은 정책 수단을 하나 가지게 됐다라는 거죠. 그게 변동환율제의 제일 큰 장점입니다. 변동환율제를 채택하게 된다 그러면 금융정책을 사용할 수 있다. 자, 그게 이제 뭐 거시경제정책 그러면 재정정책과 금융정책 뭐 이렇게 크게 나누죠. 뭐 개방경제에서 무역정책이라고 하는데 이건 사실은 요즘 정책이 아닙니다. 무역정책은 쓰면 안 되는 것이고 그건 말도 안 되고 굳이 이야기하면 지금 금융재정 두 정책이 있는데 우리가 저번 장, 이번 장을 통해서 쭉 보면 재정정책은 당초 처음에 이야기한 것에 비해 가지고 효과는 굉장히 적더라라는 거죠. 처음에 그러니까 11장에서 처음 시작할 때는 성수효과가 굉장히 큰 걸로 봤는데 균형 국민소득 결정 모형에서는 성수효과가 굉장히 컸는데 ISLM 모형만 가도 구축 효과로 효과가 많이 줄었고 그 다음에 소국 개방경제 모형 가면 재정정책은 효과가 없습니다. 빵이죠. 그러니까 재정정책이라는 것이 실제적으로는 효과가 거의 없어요. 대부분. 그럼 무슨 정책으로 할 것이냐? 그러니까 금융정책인 거죠. 금융정책이라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금융정책이 없다 그러면 진짜 국가경제에서 문제가 생기면 거시경제정책, 할 수 있는 정책이 별로 없다라는 거죠. 재정정책은 그냥 국민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가지고 사용은 하는데 실제적으로 경제적인 효과는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으니까 경제적인 효과가 있는 금융정책, 그게 그래도 있어야만이 경제를 관리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변동환율제는 그 정책을 쓸 수 있다라는 차원이 굉장히 좋은 것이다라는 거죠. 단, 변동환율제의 단점을 이야기한다 그러면 환율 변동이 심해가지고 외환 거래하는 사람은 굉장히 힘들다. 뭐 개인들이야 외환 거래 관계 없죠. 개인들이야 이제 해당되는 것은 외국 여행을 간다든지
뭐 그럴 때 이제 환진할 때 생각보다 많이 받았네, 적게 받았네, 이제 그런 정도겠죠. 근데 이제 기업들은 굉장히 민감합니다. 기업들은. 기업이라는 것이 마진이 빤하죠. 뭐, 빤해가지고 뭐 경쟁이 심하면 마진이 5%, 10%밖에 안 되는데, 환율이 불리하게 뭔가면 5%만 변해버리면 그냥 그거 다 날리는 겁니다. 그래서 변동환율제에서는 기업들은 굉장히 나는 환율 변동 때문에 힘들다라는 것은 그게 이제 단점이죠. 단점인데 정책적으로는 이런 차원이 장점이고. 그러면 이제 고정환율제의 장단점은 그 정반대가 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고정환율제의 장점은 불확실성과 변동성을 없앰으로써 국제 거래를 더욱 용이하게 해준다. 그러니까 무역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좋은 겁니다. 뭐 무역이나 금융이나 마찬가지죠. 외국하고 거래하는 사람은 환율 변동에 따른 리스크가 없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좋고, 그렇기 때문에 거래를 쉽게 많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장점이죠. 장점인데, 물론 이제 단점은 아까 말한 대로 금융정책이 없어진다. 고정환율제를 유지하려고 그러면 그 나라가 정책수단이 없어진다라는 것이 이제 단점이 되죠. 금융정책으로 지나친 통화량 증가나 초인플레이션이 발생하지 않도록 통제할 수 있다. 물론 이제 금융정책이 없어진다라는 단점인데, 이거는 근데 무슨 말이냐 그러면, 금융정책으로 지나친 통화량 증가나 초인플레이션이 발생하지 않도록 통제할 수 있다. 금융정책이 없다는 것의 장점이라는 거죠. 금융정책을 잘못 쓰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경제를 잘 살리거나 아니면 경제를 안정화시키기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과도하게 쓴다 그러면 지나친 통화량 증가, 그 다음에 초인플레이션이 발생하죠. 이런 식으로 뭔가 하면 멍청하게 금융정책을 쓸 바에는 아예 없는 게 낫다라는 것을 장점으로 들기는 들죠. 근데 이게 좀 무리한 경우고,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아주, 그러니까 금융정책도 제대로 못 쓰는 개도 같은 경우에는 아예 고정환율제가 낫다라는 뭐 논리가 될 수는 있습니다. 논리가 될 수 있는데, 그러나 이제 분명히 단점은, 고정환율제 단점은 이 금융정책이 없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경기 변동에 따라 가지고 이 정책 능력이 많이 줄어든다라는 것이 단점이 됩니다. 자, 그래서 정책적으로 이제 두 정책의 장단점이 있는데, 그럼 뭘 선택하느냐에 대해 가지고는, 지금 현재 그럼 왜 이렇게 되어 있느냐에 대해 가지고는 뭐 물론 이제 이 장단점에 따라 가지고 현재 변동환율제 이런 장점이 있긴 있는데, 현재 사실 선진국들의 대부분 여기 가 있는 이유는 이것보다는 이게 유지가 안 돼서 그렇다라는 것이 역사적인 경험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국제금융론 시간에 이제 그런 걸 배울 겁니다. 2차 대전 이후에 브레튼 우드 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세계적으로 다 고정환율제를 유지를 했습니다. 고정환율제를 하고 이제 무역거래를 활성화시키자라고 했는데, 고정환율제를 해보니까 그게 유지가 안 되더란 거죠. 그러니까 그 충격이 왔는데 그 충격을 적절히 반영해가지고 고정환율을 변화시켜줘야 되는데, 충격이 얼마인지 계산하기도 힘들고, 그 다음에 그걸 정책적으로 잘 반영하지도 못하더라.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보니까 이제 괴리가 굉장히 커져 있더라. 그러니까 도저히 이게 뭐 정책 당국이 못하겠다. 그래서 결국은 뭔가 하면 두 손 딱 들고 다들 지금 변동환율제로 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여기 와 있다. 자, 불가다가는 삼위일체. 물론 이제 뭐 지금 현재 선진국은 대부분 변동환율제로 와 있는데, 현재 세계적으로 보면 이제 고정환율제를 쓰는 나라도 있고 변동환율제를 쓰는 나라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다른 형태, 홍콩 같은 경우에 커런시 보드라고 이제 또 다른 형태의 환율 제도를 쓰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특징을 우리가 이제 세 가지 요인으로 본다 그러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유로운 자본이동 가능 여부, 독립적인 통화정책 가능 여부, 고정환율제 가능 여부. 여기 따라서 자, 변동환율제는 자유로운 자본이동이 가능하고 독립적인 통화정책이 가능한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그렇다 그러면 이거 두 개를 선택한다 그러면 이게 이제 변동환율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미국도 있지만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지금 이걸 선택하고 있습니다. 이걸 선택하고 있고, 대신에 이 경우에는 고정환율제를 선택하지는 않는 거죠. 불가능한 삼위일체라는 것은 이 세 개 중에서 두 개만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세 개 다는 선택이 안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요거 두 개를 선택하게 되면 요거는 포기해야 되는 거죠. 포기하는 변동환율제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고정환율제를 한다는 나라는 하고 독립적인 통화정책을
하려면 할 수는 있습니다. 하려면 할 수 있는데 대신에 뭔가 하면 자유로운 자본 이동을 막아버리면 되죠. 많은 개도국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많은 개도국이. 자유로운 자본 이동을 막아버리면 환율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고 통화량을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보통 개도국이 취하고 있는 고정환율제가 이제 이런 경우입니다. 뭐 중국이 지금 이렇게 이런 정도입니다. 근데 이제 고정이라고 해가지고 완전히 딱 박아가지고 매일 똑같이 가는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고 고정 환율제라는 것의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습니다. 뭐 관리 변동 아니면 매일매일 환율이 바뀌지만 매일매일 고시하는 것을 국가가 아침에 고시한 거에 따라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조금씩 하루 내에 관리 내에서 바뀌는 그런 정도까지도 고정 환율제로 들 수 있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중국이나 아니면 많은 개도국이 하고 있는 것이 이겁니다. 자본 이동은 대신에 제한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홍콩은 커런시 보드를 하는데 고정 환율제를 하면서도 자유로운 자본 이동 제도를 자본 이동을 허용합니다. 허용하게 되면 대신에 아까 말한 대로 일반적인 형태와 마찬가지로 독립적인 통화 정책은 할 수가 없는 거죠. 그것이 이제 홍콩의 커런시 보드의 형태입니다. 즉 한국과는 자유로운 자본 이동, 독립적인 통화 정책, 고정 환율제를 세 개를 동시에 추구할 수는 없습니다. 한국과는 이 삼각형의 한 변을 선택하는 대가로 반대편 꼭지점을 포기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고정환율제의 개도국은 보통 자유로운 자본 이동을 허용 안 하고 있고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커런시 보드 같은 경우에는 독립적인 통화 정책을 이제 포기하는 이제 그런 시스템이 되겠죠. 그래서 이 세 개 중에서 뭐 그 나라 사정에 맞춰가지고 이제 뭐 하나 정도를 선택을 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여러 가지 형태의 환율 제도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선진국은 지금 이쪽에 와 있다라고 볼 수 있죠. 자, 관련돼 가지고 이제 중국 문제에 있어서 중국이 지금 고정환율제를 하고 있다고 하고 있는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많은 태클이 있죠. 태클이 있는데 환율제에 대한 태클이라기보다는 결과에 따른 태클입니다. 결과가 중국이 많은 경상수지 흑자를 누리고 있다. 그죠? 특히 이제 대미 흑자가 굉장히 많죠. 많은데, 그러니까 이게 너희들이 통화량을 억지로 뭔가 하면 수출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환율을 조작한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죠. 그 이야기는 통화 가치를 억지로 낮게 유지한다. 낮게 유지하기 때문에 중국 물건이 싸고, 중국 물건이 싸기 때문에 중국 물건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우리 물건은 비싸게 되기 때문에 안 팔리고 중국 물건은 싸기 때문에 많이 팔려서 우리가 적자를 많이 본다라는 주장이죠. 그러면 역으로 봐가지고 이것은 뭔가 하면 문제는 환율 문제다. 이제 그게 이제 주로 많이 논쟁됐던 그 이슈였습니다. 1995년부터 2005년까지 이 사이에 이게 많이 그 논쟁이 됐는데 중국은 이때 환율을 1달러당 8.28 위안으로 고정시켰습니다. 고정을 했죠. 그리고 이제 자본이동은 통제하고 있었다. 대부분이 개도국이 그랬죠. 사실은 중국이 G2라고 하지만 그 덩치가 인구가 워낙 많아서 G2지만 실제적으로 경제의 질을 본다 그러면 개도국이죠. 개도국이고 국민소득도 거의 10,000불 정도 채 안 되고. 그러니까 이제 아직 그 덩치에도 불구하고 금융시장이 여전히 취약합니다. 취약하기 때문에 개방했다가는 감당이 안 될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뭔가 하면 개도국적인 금융 시스템을 가지고 있죠.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 가지고 그것 때문에 우리 손해보는 나라에서는 비판을 많이 하죠. 많은 전문가들은 중국이 상당한 달러를 축적하고 있다. 외환보 요구를 발표하거든요. 이때 이제 어디까지 됐냐? 거의 4조 달러? 우리나라 외환보 요구가 지금 한 3천억 달러 됩니다. 3천 달러 되는데 중국 외환보 요구가 아마 최고 때는 한 4조 달러 정도까지 됐을 겁니다. 지금은 이제 한 3조, 2조 5천억 정도? 어쨌든 2, 3조 달러 정도의 외환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당한 달러, 엄청난 돈을 가지고 있죠. 세계에서 미국 달러를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중국입니다. 그렇게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뭔가 외환시장에서 달러를 사들였다는 이야기죠. 외환시장에서 달러를 사들였다는 것은 그걸 통해 가지고 자국통화 가치가 뭔가 낮게 만드는 겁니다. 그거 사들이는 과정 자체가 자국통화 가치를, 그러니까 달러를 없애버리는 거죠. 달러를 없애버리니까 뭔가 하면 달러가 부족하니까 달러 가격이 높겠죠. 달러 가격을 높게 유지하는 겁니다. 달러 가격을 높게 유지한다는 것은 자국통화 가치가 낮아진 겁니다. 달러를 비싸게 만든 거죠.
시중에 있는 달러를 없애고 자기가 사들이고 대신에 위안화를 풀어버리는 거죠. 소위 뭐 어떻게 보면 환전을 해주는 거죠. 그죠? 달러를 받고 위안화로 환전을 해주는 그런 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나라, 외환 통제한 나라 같은 경우에는 어떤 기업이든지 물건을 팔아가지고 외환이 들으면 그거는 다 중앙 집중입니다. 중앙에 대고 받는 것은 뭔가 하면 달러는 중앙에 주고 뭔가 하면 받는 것을 위안화, 자국통화로 받게 되는 거죠. 그럼으로써 이제 외환 부유를 그만큼 쌓은 거죠. 그 이야기는 그 과정이 위안화 가치를 굉장히 저평가시켰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국이 경상수지를 저렇게 흑자를 많이 보고 있다. 즉, 그러니까 미국 생산자들은 저렴한 중국 위안화 때문에 중국 생산자들이 부당한 이익을 얻고 있다. 많이 만들어서 많이 팔고 있다. 위안화 가치가 낮으니까 중국 물건이 싸지고, 그러니까 중국이 그렇게 많이 만들어서 많이 수출을 하게 됐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미국 기업들은 뭐 경쟁이 안 되니까 공장의 문을 닫고 일자리가 없어지고 실업자가 됐다. 라는 것이 여기 대해 가지고 이제 반대한 논리입니다. 이 주장은 이제 미국 역대 대통령이 항상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과거 한 17명의 역대 대통령은 항상 대통령 선거 때마다 항상 이야기하죠. 대통령 되고 나서도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때 부시 대통령은, 이 부시는 아버지 부시 겁니다. 중국에서 환율이 변동되도록 허용할 것을 요청했다. 더 이상 너희들이 그렇게 소위 중상주의적이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식으로 수출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환율을 유지하지 말라라는 거죠. 우리 공정게임을 하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은 중국 상품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해가지고 수입을 막아라. 이렇게 요구합니다. 이렇게 요구했는데, 이제 부시는 환율을 변동을 허용하자라고 해가지고 중국이 그걸 받아들임으로써 2005년 7월 중국은 위엔 달러 환율을 점진적으로 이제 변화하도록 허용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대비 2005년 7월에 대비해가지고 6년 동안의 위안화 가치가 약 30% 정도 평가 절상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30%는 8위안에 30%가 그러면 8, 3, 24, 2.4가 빠진 거죠. 2.4가 빠진다 그러면 6이나 거의 5위안대로 1달러당 5위안대로 그러니까 위안화 가치가 이제 오른 거죠. 달러 가치는 상당히 떨어졌고. 그러면 그 이야기는 환율이 그만큼 떨어졌다는 것은 뭔가 하면 중국 물건들이 상대적으로 그만큼 비싸졌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그런 식으로 이제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 나는 어느 정도는 해결을 했습니다. 예, 그렇죠. 자,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 이런 문제가 있다. 이제 중국에 대한 미국의 이 공격 포인트는 다 이해가 되죠. 너희들의 흑자가 많으니까 우리나라 물건 잘 안 사고 너희 물건만 우리나라에 많이 판다. 그게 이제 상품 경쟁력이다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환율 속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환율 자체가 뭔가 하면 그러면 그게 계속 유지된다 그러면 뭔가 환율이 조정돼 가지고 결국은 자유변동이라 그러면 그건 다 0이 됩니다. 경상수지는. 근데 0이 안 되고 계속 중국이 흑자를 본다는 것은 뭔가 안 돌아가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뭔가 하면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이고, 그러면 당장에 이제 성급하게 주장한 측은 이런 식으로 관세 이런 걸 주장하죠. 그죠? 그걸 수입 금지. 그게 이제 지난 미국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이 한 일이죠. 그걸 이제 완전히 미국이 힘이 있다라는 것을 힘을 보여준 거죠. 보여준 건데, 그래서 문제를 해결했냐 그러면 문제는 해결 안 됐어요. 더 악화됐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트럼프 대통령 때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하긴 하는데, 이미 사실 전문가들이 보기에는 위안화 환율이 그렇게 뭔가 하면 억지로 저평가되어 있는 수준은 아니라고 봐요. 그런 것이 전체적으로 현재 이제 중국이 흑자를 보고 있지만 중국 GDP 대비가 그 흑자 규모는 우리나라의 절반 3분의 1도 안 됩니다. 덩치가 워낙 크니까 액수는 크긴 크죠. 그러나 GDP 대비해 본다 그러면 그렇게 크진 않다는 거죠. 오히려 GDP 대비가 흑자가 큰 것은 독일, 타이완, 독일, 한국 이런 나라 정도입니다. 이런 나라 정도고 중국은 이제 그 정도는 아니죠. 그러니까 요때 때문에 2기부터 뭔가 하면 중국은 어느 정도 위안화 가치가 그런 이제 심한 이 괴리 정도에서는 벗어날 수 있도록 뭔가 하면 조정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한 상태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고정환율제 있는 중국에서 고정환율제에서 이제 이런 문제를 어느 정도 변동환율제로 좀 가면서 나름대로 이제
해결을 했다. 이제 그 과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완전 변동화폐로 가는 것에 대해 가지고는 아마 더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우리나라 동아시아 금융위기의 반면 교사죠. 강하게 세계적으로 중국에서 완전 개방하라고 요구를 안 합니다. 안 하는 이유가 동아시아 금융위기를 한번 겪었기 때문에 잘못해가 중국이 그런 사태에 빠진다 그러면 그건 세계적인 재앙입니다. 그러니까 옆집이 미국하고 멕시코 문제에서도 멕시코가 뭐 옆집 뭐 지 잘못했는데 좀 혼나라 라고 놔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같이 섬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나면 같이 불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도 뭐 물론 이제 정치적으로 굉장히 지금 텐션이 높긴 높지만 그렇다고 중국 금융위기가 났다고 해가지고 박수 칠 일은 아닙니다. 세계 경제가 다 엄청나게 고생을 하게 됩니다. 뭐 가까이 있는 우리나라는 뭐 더 심하겠지만 멀리 있는 유럽이나 미국마저도 뭐 세계 경제가 굉장히 다 힘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 다 뭔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 문제를 천천히 좀 다 풀어줬으면 하는 것이 가장 우리가 이상적으로 바라는 방향입니다. 이것도 이제 이 문제도 그런 식으로 이제 어느 정도 해결이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미중의 경상수지, 무역수지 문제도 조금 더 뭔가 하면 조금 더 협조해가지고 조금만 줄이면 될 정도입니다. 지금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니다라고 볼 수 있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먼델 플레밍 모형에서의 총수요 곡선. 자, 그 ISLM 모형에서도 총수요 곡선을 유도했죠. 동일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P를 변화시킴으로써 거기에 따라 가지고 Y 변화 콤비네이션을 찾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고정되어 있던 P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먼델 플레밍 모형이 이거죠. 여기 있는데 여기 P가 어디냐 그러면 LM 스타의 이 왼쪽에 있죠. P분의 M의 P가 있습니다. 그럼 이 P가 오르면 균형 Y가 어떻게 바뀌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P1에서 P를 올렸다. P를 올리면 실제로 화폐 잔고가 줄죠. 왼편에 P분의 M이 줄기 때문에 그 이야기는 LN 곡선이 왼쪽으로 갑니다. 화폐 공급량이 주는 셈이니까 왼쪽으로 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균형은 Y2가 됩니다. 그래서 P1일 때 Y가 Y1이다 그러면 P2일 때는 Y는 더 준 Y2가 되죠. Y2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점을 연결시키면 이런 식으로 우하향하는 총수요 곡선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 중간에 이제 옛날에 없던 환율이라는 변수가 등장은 됐지만 총수요 곡선의 형태는 동일합니다. 동일하게 이런 식으로 우하향하는 총수요 곡선이 유도된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 여기서 이제 단기에서 장기로 가는 것이 가격 변동에 따라서 간다라고 했죠. 그래서 뭐 그 과정도 같습니다. Y바가, 그러니까 Y가 Y바보다 적다 그러면 물가 하락 압력이 작동한다 하는 거죠. 물가 하락 압력이 작동하게 되면 물가가 떨어지면 P분의 M이 늘어나는 거죠. P분의 M이 늘어나면 여기 하나 돼 있죠. 환율이 떨어집니다. 통화가치가 떨어집니다. 통화가치가 떨어지면 순수출이 늘어나는 거죠. 자, 여기서 이자율은 변하지 않는 겁니다. 이자율이 안 변하니까 여기서 변하는 것은 순수출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환율이 하락해서 순수출이 상승하고 그래서 소득이 늘어난다. 그럼으로써 뭔가 하면 이 단기에서 장기로 Y가 Y바보다 적을 때는 소득이 늘어나면서 다시 Y바 수준으로 이렇게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처음에 이제 여기 있는 데서 뭐 예를 들어서 뭐 P가 현재 P1이었다. P1이라는 것은 P1에서 이 균형은 Y1이죠. Y1은 이 Y바보다 더 적은 수준이다. 즉 불황 상태다. 이 불황에서 이제 정책의 개입 없이 가만히 놔둔다 그러면 이 과정이죠. 이렇게 되면 P가 상승해가지고 P가 하락해가지고 이렇게 되니까 물가가 하락해가지고 이게 상승해가지고 이게 LM이 점점점 오른쪽으로 가는 겁니다. P분의 M이 상승한다는 것은 화폐 공급량, 그러니까 실제로 화폐 잔고로 보면 공급량이 늘어납니다. 중앙은행이 M을 늘리진 않았죠. 중앙은행은 M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그게 시장에서 평가되는 양은 P로 나눴기 때문에 그 자체가 늘어나죠. 늘어나기 때문에 이 LM스타가 오른쪽으로 점점 이동합니다. 이동해가지고 요점에 상황한 것이 E1이죠. E2죠. E2에 상황하는 단기 공급 곡선은 이 P2가 되는 거죠. P2가 되고, 그 다음에 여전히 Y바 왼쪽이기 때문에 LM이 다시 더 오른쪽으로 가면 그때는 P3 이점으로 되고,
그 다음에 또 이런 식으로 계속 가죠. 계속 가면서 이게 P가 떨어지고, 그러면 결국 이까지, P2 있는데 요 지점까지. 그러니까, 장단기 균형이 되는 점까지 이게 SRAS가 밑으로 이동하게 되죠. 그래서 동일하게, 장기 균형으로 되돌아간다. 라는 그 과정도 이제 동일합니다. 자, 그래서 단기에서 장기로. 자, 마지막. 진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 이제 굉장히 큰 이슈인데, 뭐, 진짜 복잡하게 하려고 그러면 또 한 챕터가 됐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말씀하겠습니다. 대국개방 경제. 그러니까 이 장에서 본 것은 소국개방 경제였습니다. 소국개방 경제인데, 소국이 아니라 대국이라면 어떻게 되느냐? 라는 거죠. 대국개방 경제는 그냥 폐쇄 경제와 같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대국에서 어떤 일이 생겼다 그러면 그거는 그 나라의 그 변화가, 이자율 변화가 세계 이자율을 그대로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 R이 변했다. 그 R이 바로 세계시장 이자율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게 소국과 같다. 그러니까 폐쇄 경제와 같다라는 거죠. 같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실제적으로 본다 그러면 미국을 포함한 많은 나라들은 폐쇄 경제도 아니고 소국 개방 경제도 아닙니다. 뭐 대부분 나라들은 다 개방 경제죠. 개방 경제고 뭐 세계적으로 지금 개방 경제가 아닌 나라는 뭐 북한 정도 빼고는 다 개방 경제입니다. 개방 경제고, 그러나 이제 미국 정도 되면 미국이나 중국이라 그러면 소국이 아니다 라는 거죠. 그럼 과연 그 나라는 어떻게 될 것이냐, 어떤 모형으로 볼 것이냐. 대국 개방 경제는 극단적인 폐쇄 경제와 소국 개방 경제의 중간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나라 정책에 따라서 가격이, 세계시장 가격이 움직인다는 것은 그거는 그냥 폐쇄경제 모형으로 그냥 보면 됩니다. 보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폐쇄경제 모형, S의 그 인플레이션하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배웠던 소국개방경제의 인플레이션 두 개를 합쳐가지고 그 중간 정도로, 그러니까 대부분 나라들을 그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중간 정도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적은 나라도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도 그러면 완전 소국개방경제냐라고 하면 이제 우리나라도 소국으로 들게 된 조금 무리는 있습니다. 무리는 있는 것이, 5, 6년 전에 우리나라 한국은행 총재가 말을 한마디 하니까 한마디 말이, 즉, 외환보유고를 다변화하겠다는 이야기를 한마디 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나오는 이야기인데 왜 그때 그랬는지 몰라도 그 이야기는 지금 보통 외환보유고는 미국 달러 국채를 중심으로 다 가지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한 3천억 달러 정도의 외환보유고를 가지고 있는데 대부분이 미국 달러 국채, 그러니까 미국 국채 중심으로 가지고 있었죠. 그걸 다변화하겠다라는 말을 한번 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유로나 옌이나 뭐 아니면 다른 나라 채권하고 같이 그것도 좀 느리겠다라는 이야기죠. 그 이야기는 미국 국채를 팔고 다른 나라 국채로 바꾸겠다라는 이야기였는데 그 말 한마디에 그날 세계 금융시장에서 미국 국채 이자율이 올랐습니다. 국채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가지고 있는 외환보유고로 그 정도 작업을 하는 것이 이제는 뭔가 세계시장에서 세계 이자율에 영향을 미칠 정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뭐 경제 규모가 GDP로 봐서 거의 한 12 정도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제는 완전히 소국으로 보기는 그렇죠. 그 이야기는 결국은 현실적인 경제를 분석할 때는 이 대국 모형과 소국 모형, 이 중간 정도가 맞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국 모형은 폐쇄경제 모형인데 폐쇄경제에서 나오는 임플리케이션하고 그 다음에 이 소국 개방 경제에 나오는 임플리케이션, 그 중간으로 현실을 다 해석해야 됩니다. 대국 개방 경제는 극단적인 폐쇄 경제와 소국 개방 경제의 중간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면 확장적인 금융 정책, 그러니까 통화량을 늘렸다. 통화량을 늘리게 되면 폐쇄 경제에서는 통화량을 늘리게 되면 이자율이 떨어지거나 투자가 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뭔가 하면 이게 작동한다라 됩니다. 개방 경제지만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종전된다. 상당히 크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규모가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 채널이 작동을 한다는 건데 이제 규모 자체가 완전 폐쇄 경제만큼 그렇게 크진 않지만 어느 정도 이 부분도 작동을 한다고 봐야 됩니다.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소국 개방 경제와 마찬가지로 소국 개방 경제 이 장에서 배운 내용 보면 통화량 늘리면 환율이 떨어져가지고 통화 가치가 떨어져가지고 순수출이 늘어나죠.
그래서 이것도 작동한다. 거죠. 그래서 두 개가 다 작동한다고 봐야 됩니다. 근데 정도는 둘 다 뭔가 하면 폐쇄경제보다는 적게, 그 다음에 소국 개방정제만큼보다는 크지 않게, 그 적게, 그 정도로 두 개가 다 작동하는 것이 현실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현실로 봐서 우리나라에서 현재 통화량을 내렸다. 그러면 이자율은 변하지 않고 그냥 환율만 떨어질 것이다. 통화가치만 떨어질 것이다. 그게 아니라는 이야기죠. 통화가치도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이자율도 떨어진다. 라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상태다. 물론 이제 지금 같은 양적 완화기에는 뭐 굉장히 이제 뭐 그런 반응은 안 나타나죠. 그게 아니라 이제 정상적인 상태적인 상태에서 그 분석을 해본다 그러면 현실적인 경제는 요 한 모형만 딱 따르는 어떤 나라가 딱 요 모형, 그러니까 모형이란 것은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 가지고 굉장히 극단적인 예를 들었던 거죠. 극단적인 예를 들었는데, 그래서 그 극단적인 경우 그대로만 되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그 극단적인보다 훨씬 더 적게 반응한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성수 효과가 처음에 굉장히 컸는데 실제적으로 그렇게 안 크다고 했죠. 그와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폐쇄 경제하고 소국 개방 경제 모형 두 성격을 다 가지고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실제 이제 시험 칠 때 시험 문제에서 그런 거 냅니다. 뭐 우리나라 경제를 분석할 때 어떤 모형으로 보는 게 맞느냐? 아니면 그냥 우리나라 경제를 가지고 보자. 통화량 늘리면 어떻게 될 것이냐? 요것만 한다라고 주장해도 안 되고, 요것만 이렇게 된다라고 주장해도 안 된다는 얘기죠. 둘 다 된다는 거죠. 현실을 이야기할 때는. 그게 이제 현실. 물론 이제 뭐 학습이 잘 됐냐를 보기 위해 가지고 시험 문제에서는 소국 개방 경제 모형에서는 통화량 늘리면 어떻게 되느냐라는 문제도 나오지만 실제적으로 이제 현실로 코로나가 발생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이 따라 가지고 통화량을 늘렸다.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이냐 그렇다 그러면 이 두 개를 다 혼재해서 사용돼야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과거 기출 문제를 보면 이제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자, 이래서 이걸로써 13장 먼델 플레밍 모형에 대한 즉 개방경제판 ISLM 모형에 대한 공부를 마쳤습니다.